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규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욱입니다. 예, 정동욱 멘토님 혹시 평소에 화분 같은 거 뭐 자주 키우십니까? 저는 올해 초에 화분을 키우려고 조금 시도를 해봤다가, 예. 10개를 샀는데, 10개 모두 키우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화분 못 키우면 어떻습니까? 수익률이 1등인데. 예, 감사합니다. 예, 공기 정화 능력 있는 떡갈나무를 키우면요, 실내 온도가 또 감소하는 효과까지 있어가지고 식물들이 요즘 그런 인기를 좀 얻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떡갈나무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정화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효과, 그다음에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싱그러움을 또 더해주고요. 또 컴퓨터를 이제 많이 하는 저희 같은 어떤 주식을 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파 타전 능력까지 또 있다고 하니까요. 뭐 초록 식물, 떡갈나무라든가 선인장 같은 것도 한번 키우시면서 건강 관리, 건강도 좀 챙겨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소폭 상승하고 또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가 오늘장에 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3년 만에 최고점을 돌파하고 2100포인트에 거의 근접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다가 사실상 이제 금요일날 종가 상황에서는 2030포인트, 장중에는 2020포인트가 또 깨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어떤 이라크와 관련됐었던 미국의 어떤 공습과 관련된 승인 소식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장의 어떤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마 주말 내내 조금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장 같은 경우에 좀 나름대로 어떤 절반 정도의 어떤 되돌림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정동욱 멘토님 오늘 시장 보시면서 오늘 어떤 시장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단연 오늘 시장의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조금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서 조민교 멘토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주 금요일장은 이라크 사태 악화 조짐을 보이면서 굉장히 글로벌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라크 사태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라크 사태는 주말 내내 장기화될 조짐이 있다, 장기화될 것이다 이러한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오늘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유럽 증시도 조금 폭등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라크 사태는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 사태가 정말 악화되는지는 어떠한 지표를 보면 되느냐면 국제 유가가 단기간 내에 이라크 사태에 의해서 급등한다면 그때는 이라크 사태에 의해서 글로벌 증시가 흔들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라크 사태는 유전이 많이 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큰 충격을 주기에는 조금 힘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라크 사태를 볼 경우에는 국제 유가를 유심히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러시아 사태 때문에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닥스 지수가 10,0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현재 9,000선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 9,100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완연하게 유로존 증시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러시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오자 역시나 글로벌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서방국들이 제재를 가하는데 그에 맞서고 있는 게 러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독일의 대러시아 수출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사태도 조금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유로존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큰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장 보니까 역시나 러시아 사태가 조금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훈련 중인 군사를 철군하거나 또 하나가 역시나 우크라이나 그 지역의 총리가 협상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러시아 사태도 완화될 조짐이 조금 더 보인다면 글로벌 증시 코스피 지수 또 한 번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해외 증시, 그 다음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지수 상승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큰 영향이 장기화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나라 증시도 단기적인 좀 조정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보다 보면 장중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워낙에 이제 컸었던 대형주들이 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동요됐었던 부분들이 발생을 하셨을 텐데 사실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의 어떤 흐름을 지켜보면 오전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하게 이제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좀 확대를 시키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대외적인 어떤 그 글로벌적인 변수가 나타났을 때 가장 깊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정동 멘트 같은 경우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꼭 한번 이제 같이 보면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 어떤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환율은 종가상에서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었고요. 장중에는 1,04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었지만 오히려 후반부 들어가지고 지수는 내렸지만 환율 같은 경우에는 동반해가지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어떤 그 장중에 악재적인 돌발적인 뉴스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외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침착하고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금요일날 같은 경우 또 이제 마감했었던 다우존스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또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 시작부터 상당히 그 상승폭을 상승 출발을 보였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초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작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히려 이제 시작 대비에 관한 소폭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으로 이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종가상으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날 대비해서 약 8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지만 오늘 장에 있어서의 시작 지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후반부 들어가지고 좀 하락을 진행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낙폭과대 국면에서 이제 상승이 들어갔었던 부분.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라던가 돌발적인 변수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단기적으로 이제 2,000포인트, 2,030포인트 그다음에 3년 내에 어떤 그 단기적인 그 역사적 박스권이라고 했었던 2,050포인트와 2,060포인트대를 단기간에 좀 빨리 돌파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년 동안 계속 갇혀 있었던 박스권을 한 방에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를 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85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구간이 미국의 어떤 신용 등급이 강등되기 이전에 갭이 발생했었던 지수 구간대였기 때문에 그 구간대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따른 조정의 빌미가 사실 이제 금요일에 나타났었던 흐름들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흐름 자체가 증시에 대한 추세 자체는 여전히 중기적인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중에 어떤 돌발적인 악재로 인해 가지고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좀 내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위험한 구간에서도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루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수 밴드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시장에 대한 설명들을 한 가지씩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뭐 두 가지 좀 이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옵션 만기라고 이제 금통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저점을 잡았었던 2030포인트 소폭 하향됐었던 대략적으로 한 2028포인트부터 위로 보면 한 2060포인트 정도에서 제가 이제 지수 밴드로 봤을 때는 뭐 숫자가 2028포인트, 뭐 2059포인트라고 잡아놨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2030포인트에서 2060포인트에서 약 3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 좀 나타나지 않겠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옵션 만기라고 이제 금통위의 금리 여부에 대한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를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단기적인 어떤 수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기대감이 성장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뉴스가 노출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금리 시장에서 예견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했을 경우에는 실망 매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큰 영향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라는 것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뉴스로 노출되고 확정적인 소식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자리가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올랐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차익 매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시즌이 이제 또 마무리 국면으로 진입이 되고 그다음에 단기적인 박스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내 어떤 그 박스권의 흐름들을 보였었다가 단기간에 이제 넘어섰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부분대가 단단한 이제 지지 기반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박스권일 수 있겠지만 중기적인 이제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통위에 대한 금리 부분하고 이제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금리를 인하한다, 그다음에 뭐 금리를 뭐 동결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에 관련된 이제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을 혹은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떤 기대감,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을 텐데 이번 달에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 이제 시장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예상을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신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상 뭐 금리 인하 여부, 코스피 지수 맞추기 이런 예상을 조금 안 하는 편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뭐 시장 상황이 돌아가는 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부합하게 지금 코스피 지수 대형주들이 역시나 정부의 부양책, 금리 인하도 포함되는 이러한 부양책에 의해서 조금 상승한 국면이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난 게 은행들의 예금 이자율이 벌써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지금 은행들이 이 예금의 이자율을 낮추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다가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은행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는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시장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국가의 정부 자체에서 이러한 경제를 부양하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만약에 요번에 금리 인하를 예상과는 달리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러한 정부의 부양책 효과는 지속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가 25bp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면 역시나 금리 인하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건설이나 은행 이러한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급등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지금 선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목요일날 50bp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금리 인하가 나올 때는 역시나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장기 트렌드는 정부의 부양책을 믿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통위가 있는 그날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시장 베이시스 자체가 0.5 이하로 내려가면 1조 원의 차익 매물에 시달릴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그냥 막연하게 전망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목요일날 시장 베이시스를 굉장히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그런 하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또 금요일 날이 또 휴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거래일수상으로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25bp 정도를 인하를 한다. 말씀을 참 잘해주신 게 뭐냐면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들이 한 25bp 정도 되는데 만에 하나 이제 그 정부의 어떤 그 경제 부양책 그 다음에 금리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좀 컸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반응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런 정도의 수준보다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기존까지는 계속해가지고 동결적으로 왔었는데 경기 분양에 대한 의지를 확고하게 좀 보여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초미의 좀 관심사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요. 혹은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가지고 주가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좀 올라왔었던 몇몇 업종군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하루 정도는 좀 지켜보고 그날의 어떤 종가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어떤 조정이 있었을 때 뉴스를 가지고 조정이 시장에 좀 출렁한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너무 또 겁을 먹지 마시고요. 또 시장에서 너무 또 좋은 호재적 뉴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막 그럴 때 급등을 한다 해서 쫓아가기보다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장을 들었다 놨다 했었던 특징 종목군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상선입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상선을 비롯해서 대북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적인 측면들도 있겠지만 해운 업종과 관련했었던 부분들도 좀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상선의 어떤 오늘 상승 원인 이런 부분들을 좀 정동훈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진해운, 대한해운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상 오늘 현대상선이 12% 가까운 급등세를 보인 건 테마성에 의해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북 고위급 접촉 개최를 제의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가 조금 밝히면서 이러한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을 보였는데 대장주라고 시장에서 대장주라고 여기고 있는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가 현대상선 여기서 한 두세 번 정도 AS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테마주 중에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테마주는 정말 오랜만에 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가총액이 2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나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대상선이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보였던 이유 역시나 시장 상황도 조금 받쳐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코스피 시장이 좋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요즘 시장을 보면 정말 테마가 없습니다.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항상 장이 열릴 때 테마가 없었던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장을 보면 완벽하게 실적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테마가 완전히
부재한 시장에서 오늘 남북 경협에 대한 이러한 이슈가 나오면서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오늘 현대상선이 급등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상선 오늘 종가나 내일장 다시 오르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뭐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대북과 관련된 그런 어떤 이슈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그와 관련됐었던 종목군들의 편승이 돼가지고 이제 급등했었던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아직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들이 많겠지만 어찌됐든 해운 업종 중에서 실적 발표를 했었던 STX 페노션이라든가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됐었던 측면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이런 부분들이 바닥권에서부터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진해운 같은 경우 이제 보합권에 마감을 했었지만 한 지난주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바닥권에서 한 8% 정도 이틀 연속 좀 이렇게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해운 업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최악의 국면을 좀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그 생각은 좀 되어지고 있는데 앞서서 정동원 메트로님이 얘기했던 것도 뭐냐면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괜찮겠지만 어떤 테마성이라던가 어떤 실적과 상관없는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차익을 하시거나 혹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손실을 좀 줄어드는 범위 내에서 좀 정리를 하라는 의견에 저도 약간 좀 동감을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은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인터플렉스입니다. 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영광이라고 좀 표현을 해야겠죠. 과거에는 참 인터플렉스 주가가 참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거의 뭐 10,000원대 정도까지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최근 들어서 뭐 바닥이 어디냐, 막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오랜만에 바닥권에서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터플렉스 오늘 좀 상승했었던 요인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인터플렉스 오늘 장 마감하고서 시가총액을 보니까 1,900억 원이 됐습니다. 한창 인터플렉스가 2년 전 스마트폰이 정말 화랑에 있을 때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어갔던 기업인데 어느새 1,900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 반등을 조금 세게 했던 이유가 역시나 두 가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아이폰 6 기대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장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대거 급등을 했는데 그 포인트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 갑자기 스마트폰 부품주가 대거 급등을 했느냐? 바로 중국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샤오미, 이러한 화웨이, 이러한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면서 점차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런 샤오미나 이런 중국 기업들이 부품은 한국산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부품단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전자나 애플의 대항마로 내놓는 이런 전략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중국산 부품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산 부품을 써야 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이제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부품주가 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들이 나오면서 오늘장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대거 급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플렉스 정말 오랜만에 아이폰 6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제가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 건 과연 삼성전자가 과연 하반기에 좋은 실적을 내놓을 것이냐 이게 조금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역시나 인터플렉스, 뭐 삼성전자 그리고 애플 이렇게 다양한 고객군을 가졌는데 역시나 가장 최대 고객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폰 6 효과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인터플렉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만약에 내일장 다시 스마트폰 부품주가 대거 조정세로 들어선다면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플렉스 역시도 뭐 과거에는 한 7만 원을 넘었던 주가가 지금 10,000원대를 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0원대로 좀 소폭 하향하는 모습들까지도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아까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고 워낙에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적으로 보면 시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주가만 보면 상당히 좀 싸다라는 어떤 인식을 할 수 있었던 가격까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어떤 단기적인 어떤 이슈라던가 어떤 재료들이 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좀 기대했었던 어떤 그 매수세가 좀 쏠림이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좀 주가가 좀 급등했었던 흐름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지금의 어떤 그
주가 전망이라던가 실적에 대한 전망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시장에서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이 주식이 7만 원 하다가 이제 10,000원 왔으니까 워낙에 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워낙에 많이 떨어졌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낙폭과대에 따른 소외 국면에서의 어떤 반등이 좀 나타나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종목은요, 대우증권이네요. 예, 시장이 2,000포인트를 넘어서 2,030포인트 그 박스권을 또 넘었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또 조정을 보였다가 오늘 또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증권주들의 흐름들이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되는 증권주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우증권을 꼽을 수가 있겠죠. 증권주의 상승 요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최근에 증권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사실상 저는 항상 이런 차트를 보고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우증권 이유 있는 상승세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나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증권주가 부각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실적에 관한 부분입니다. 2분기, 1분기 때도 실적이 개선됐지만 2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채권 같은 경우는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그에 따라서 대우증권이 최근에 금리 인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3분기에도 채권 수익률이 더 높아질 것이다, 평가금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실적도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금통위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는다면 대우증권 한번 조정세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우증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 금통위의 금리 인하 결정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초반에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금리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증권주라던가 이제 건설업종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좀 그 결정 내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었는데 아까 정동훈 대표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셨다가 금통위 금리 여부 확인하시고서 대응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특징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분들의 수익률 점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4일 대원제약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인 11,400원에 마이너스 4.2%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한화 종목 역시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욱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총 4종목 편입되어 있는데요. 오늘장 한국사이버 결제가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14.91%로 상승 마감하면서 목표가 터치하며 12.7%의 높은 수익률로 차익 실현에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김선유 멘토가 내일장 코라우 홀딩스를 편입 시도해 주셨습니다. 매매 전략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상로 멘토의 3호 개발이 오늘 장중 목표가를 터치하며 4.5%로 차익 실현에 성공했고요. CQ보와 현대 엘리베이 종목을 각각 내일장에 편입 시도해 주셨으니까요. 매매 전략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김지웅 멘토가 남은우 멘토를 제치고 다시 2위로 올라섰습니다. 마이크로 컨택솔이 오늘장 22.2%를 기록하며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남은우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21.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와 5위는 여전히 정동호 멘토가 독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테크윈과 한국전력이 각각 18.8%와 16.5%를 기록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31.7%를 기록하며 여전히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정동훈 멘토가 83.7%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69.8%를,
3위는 박종형 멘토와 김선윤 멘토가 13.9%를 기록하며 공동 3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맨쇼 명예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가 금, 은메달을 모두 독식하고 있죠. 삼화 네트워크스와 YB로드가 금메달,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고요. 예병군 멘토의 바택이 동메달을 기록하며 명예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 과연 내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막상막한 순위 변동을 보여줄지 내일장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예, 본격적으로 그 포트폴리오, 히든카드 종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신규 편입을 하기 위해서, 대원제약을 일단 소폭 손실권에서 이제 매도를 했고요. 유닛 테스트는 여전히 뭐 목표가 2,800원을 제시드렸지만 혹시라도 뭐 이번 주에 도달을 한다고 한다면 이 방송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또 SK이노베이션도 바닥권에서 서서히 이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하나가 좀 아깝습니다. 수익률이 좀 낮다가 단기적으로 좀 이라크와 관련된 뭐 이슈가 좀 나오면서 또 조정을 보였었고 그것 때문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또 신규 편입을 하기 위한 5종목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신규 편입을 하는 차원에서 하나를 일단 먼저 포트폴리오에서 내일장에 제외를 하도록 할 텐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뭐 매수했었던 그 제가 제시드렸던 손절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좀 보유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사실 방송을 통해 가지고 3만 뭐 1,500원 정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적으로 한 3만 5천 원 정도 갈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방송에서 또 편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또 9,000원대를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최근 들어서 좀 강조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SFA죠. OLED 관련 장비 그다음에 그런 어떤 설비 투자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하나는 제2의 서울 반도체와 같은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었던 기대감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매수했었던 가격에서 뭐 약간 뭐 본전 수준 정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수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오늘장에서 이제 내일 편입할 오늘 그 히든카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요. 예, 실적 개선입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저 PBR이고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업황 호조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실적 개선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려는 기본적인 원동력은 실적이 좋아져야겠죠. 근데 현재 지금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큰 폭의 움직임이 이렇게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겨우 상승 쪽으로 이제 출발을 하는 어떤 형태가 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후에 이제 자료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좀 기복이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작년보다는 올해 실적이 또 개선되는 추세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근데 아마도 이제 내년서부터는 또 다시 어떤 그 업황에 대한 흐름들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좀 점쳐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관심 있게 봐도 되는 기업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저 PBR인데요. IT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에서 이제 주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보면 IT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PER 기준으로 했을 때 뭐 10배에서 한 12배 정도, 그다음에 PBR 기준으로 보면 한 1.5배에서 한 2배수 정도가 평균적인 어떤 시세 구간에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PER 기준으로 보면 실적 기준으로 보면 한 9배수 정도 이하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PBR로도 한 1배수 정도 되어 있으니까 뭐 부담 없는 가격,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부담 없는 가치 수준, 그 정도 가격권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업황인데요. 지금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들이 이 업황과 관련된 특히나 IT와 관련된
이 업황에서 가장 이제 많이 그리고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어떤 제품을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거고 지금의 그 주가 자체가 그렇게 높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명은요. 예, 프로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프로텍 기업에 대한 이름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생소한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프로텍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 가지씩 좀 보면서 자료 화면에서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PT 화면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IT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유니테스트나 어떤 동아일텍이나 이런 어떤 장비 기업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생산 시설이라든가 혹은 검사를 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에 프로텍이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 패키징, 그래서 그 완성품이 된 부분에서 이제 납품이 들어가거나 혹은 이런 어떤 전자제품을 패키징하거나 혹은 이제 그 회로에다가 이제 붙이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그 어떤 세계적인 좀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매출이라던가 이익이 항상 좀 꾸준하게 큰 어떤 기복 없이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을 좀 이어져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은 상당히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장비를 대기업이라던가 중소기업 쪽에 납품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분명히 쓰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중국이라던가 해외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좀 발을 넓혀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업황 속에서 그러한 제조 장비, 그다음에 패키징하는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다른 것처럼 이렇게 그 생산 시설이 크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부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찝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거나 혹은 이렇게 접합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제가 방송에서 하거나 혹은 설명드렸던 어떤 제조를 하는 장비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완제품에서 어떤 이렇게 그 납품이 들어갈 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그다음에 이런 업황이 계속해가지고 점진적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 내에서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스템 반도체, LSI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도 하고 있지만 가장 이제 현 시점에서 이제 그 프로텍이라는 기업의 눈여겨을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LED 쪽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LED 조명,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LED 조명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1분기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고 2분기도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LED 가격이 떨어져야 사실은 조명 가격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편화될 수 있는,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려면 LED 가격이 더 하락을 해야 되는 거고 하락이 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프로텍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LED 조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접합, 그다음에 부품에 대한 패키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LED 조명 시장이 더욱더 넓혀지고 커진다라고 한다면 실적 개선 속도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실적적인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1년도, 12년도 이렇게 쭉 보시면 단기적인 기복은 이렇게 상승세를 좀 보여줘서 주춤했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속해가지고 실적이 조금씩 높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설비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단기적인 기복은 있을 수 있지만 회사의 어떤 매출 구조는 점진적인 상승, 우상향하는 패턴을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아마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어떤 그 장비 업체들의 그 실적 자체가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형태를 보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3년, 4년 내에서 있어서 가장 높은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겠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은 내년이 됐을 때 추가적인 또 상승 모멘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적인 측면도 한번 보시면요. 2011년도 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또 기록을 했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감소를 했었지만 실적도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익에 대한 측면들도 상당히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한 장만 한 부분을 더 보시면요.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생각하는 프로텍의 어떤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시총은 1,200억입니다. 1,200원이 아니고 1,200억이고요. 현재가 지금 900억, 딱 900억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 1,200억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하고 매매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프로텍의 주가를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한 9,000원대에서 10,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일단 단기적인 이제 바닥 구간을 탈피하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2차적으로, 매수가는 한 9,900원, 그러니까 10,000원에서 9,900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매수를,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12,000원, 정도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요, 9,000원 정도 구간대를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고 내일장에서 9,900원 정도 수준까지 온다고 한다면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프로텍 조민규 멘토였습니다. 예, 저희 시간이 다가왔는데, 먼저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간략하게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포트에는 모두 4종목이 담겨 있었는데, 한국전력과 테크윙은 벌써 10번이 넘게 말씀을 해드린 것 같아서, 2종목은 생략하기로 하고, 2주 전에 편입했던 강원랜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배당 부양 체계 최대 수혜주는 강원랜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부분도 있고 실적 개선 여지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원랜드 역시나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이버결제 오늘장 상한가를 가면서 목표가를 터치했는데 저한테 이런 운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포트에 편입한 지 3일 만에 상한가를 와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네이버가 PG 사업체를 하나 인수할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나돌면서 사실상 KG그룹에 편성되어 있는 이니시스를 사오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역시나 한국사이버결제가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밸류에이션 가치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겠지만 오늘 단기의 상한가 조금 이슈에 의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실현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는 이렇게 짧게 마치고 제 히든카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유로존이다 이렇게 가져왔고 두 번째 키워드는 세계 1위다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선박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 키워드 선박을 딱 보셨을 때 조선주 가져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존은 굉장히 유럽 경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럽 경기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 바로 조선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항상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에 의해서 항상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는데 왜 조선업황만은 왜 항상 유로존 경기에 민감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3대 해운사, 세계 3대 해운사라고 하면 덴마크의 머스크사가 있고 스위스의 MSC사 그리고 프랑스의 CMA사 이렇게 세 개사가 있는데 모두 유럽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해운사가 유로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경기는 역시나 유럽 경기와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유로존의 선박 금융이 완화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선박 발주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선박 금융에 대한 완화를 실시한다 이러한 기사를 접하시는 분들은 지체 없이 조선주를 사야 한다 이러한 팁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가 세계 1위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1위를 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반도체 중에서도 시스템 반도체는 제외하고 D램 부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의해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역시나 디스플레이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첫 번째 키워드 말씀드릴 때 조선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조선업 사실상 이제는 세계 1위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2위로 중국에 밀려서 2위로 밀려났는데, 과거 10여 년 동안 세계 1위를 했던 게 조선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우리나라 조선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직까지 기술력은 세계 1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고부가가치선이 굉장히 많이 발주되는 시기에 세계 1위를 탈환하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가 선박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제가 쇠빙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쇠빙선은 어떠한 선박이냐? 지금 선박으로 무역을 할 때 남극이나 북극 지방은 피해서, 빙하가 있기 때문에 피해서 삥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돌아서 가면 유가가 아니라 역시나 유류의 낭비가 심해지는데, 이런 쇠빙선은 저러한 얼음을 깨고 거의 직선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굉장히 단축시키는 점에서 역시나 유가와 관련된 유류, 이러한 유류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쇠빙선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나 세계 1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 3사와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러한 4개사가 역시나 글로벌 1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의 히든카드 종목을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온 히든카드 조선업 중에서 바로 현대미포조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왜 가지고 왔느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높은 기술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선박 발주의 트렌드는 단연 에코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에코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에코선이 중요한 이유가, 예전에는 2007년, 2008년 이전에는 이런 에코선의 니즈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BDI 지수 자체가 10,000포인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에코선의 니즈가 없었는데, 지금 BDI 지수가 70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연비 절감을 할 수 없는 고속선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해운사 절대로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코선 위주로 발주를 하는데,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세계 1위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사가 현대미포조선의 에코선을 썼더니, PC선을 사용했더니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되더라, 그러한 여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로 드러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기술력이 얼마만큼 높은 것인지는 좀 알 수 있는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악재를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대미포조선을 비롯해서 조선 3사 굉장한 악재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2분기 한 4월 달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분기쯤에 수주를, 전 세계 수주량을 중국의 세계 1위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신조선가가 지금까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고, 상반기 실적이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급락세를 보였는데, 현대미포조선도 20만원 부근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11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악재는 대부분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굉장히 주가가 상승하는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회사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악재가 모두 반영돼서 더 이상 악재가 안 나오는, 주가가 바닥을 그릴 때 주가는 반등한다, 이 포인트였는데,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포인트, 모두 악재가 반영되면서 이제는 반등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실적 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2분기 실적 쇼크는 2012년, 13년의 저가 수주분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당금을 대부분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일회성 충당금 비용이 더 이상 이제 소폭 남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3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실적 개선세를 이루면서 내년 1, 4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나
저희가 2013년 작년 하반기에 받았던 수주분이 이제 반영되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게 현대미포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2분기 때 대규모 비용 처리를 하면서 이제 최악의 실적은 지났고 3분기부터 서서히 개선되는 게 현대미포조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19만 2천 원까지 갔던 주가가 현재 11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2분기에 모두 겹쳐졌던 악재가 모두 반영된 주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는 PBR 0.7배까지 역사적 PBR 저점이 뭐 0.5, 0.6배까지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예고돼 있으나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여지를 살린다면 PBR 0.7배 부근에서는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매수가는 11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2만 6천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만약에 내년에 1, 4분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점점 커진다면, 거의 14만 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게, 반등이 가능한 게 현대미포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추세를 보면서 목표가를 상향하는 전략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히든카드 종목인 현대미포조선이었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막상막하 투맨쇼. 여러분 오늘도 알찬 시간이 되셨습니까? 시청자분들께 더 알찬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